시장은 경제를 이해해야지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판을 짤 수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이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우리 한국 경제를 이해하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 근사치에 가까운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한진 박사님 에이펙 끝난 이후로는 처음 오시는 부분이라서 네. 그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어떻게 그걸 바라보셨는지 그걸 첫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무난하게 끝난 게 다행이고요. 그리고 뭐 단기와 중장기 효과로 나눠서 좀 분석을 하고 있던데요. 예. 뭐 상공회의소에서 발표를 했죠. 보도 내용을 보니까 뭐 단기적인 효과는 뭐 직접적인 효과, 이번 행사로 인해서 단기적인 효과는 한 3조 정도 효과가 네, 있고요. 네. 좀 중장기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죠. 앞으로 기대되는 뭐 관광 효과라든지 뭐 이게 사실 뭐 추상적이잖아요. 그 경제적인 효과라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뭐 경주를 많이 방문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기타 등등의 간접적인 효과가 4조.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효과는 뭐 7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저는 그것보다도 조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약간 이게 그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네. 서비스 산업에서. 마이스 산업인 것 같아요. 마이스. 네, 마이스 산업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미팅, 기업 회의와 그다음에 인센티브 관광이라고 그래서 I가 있고요. 인센티브. 컨벤션, 예. 그런 뭐 국제 회의죠. 예. 그리고 이제 이제비션, 뭐 전시 뭐 이런 게 약자를 따서 네, 만든 거군요. 우리나라 뭐 코엑스라든지 이런 뭐 예. 여러 가지 그 저기가 지역에 다 있는데. 이런 그 마이스 그 국제 회의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국제 회의가 많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관광으로도 연결되고 우리는 특히 한류 강국이잖아요. 전 세계 한류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네. 없습니다. 회의가 뭐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홍보 효과가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경주에서 열린 게 상당히 좀 신의 한 수였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네. 부산이나 서울이 아니고 기타 도시, 지방. 뭐 경주 분들 들으시면 뭐 약간 기타 도시 하면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예. 도시잖아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뭐 경주에서 열렸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 앞으로 이런 마이스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보이지 않는 수출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와서 돈을 쓰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우리나라 유망 산업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돈적인 뭐 7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국제회의를 이번에 한번 치러보니까 여러모로 경제적인 그런 실리 이런 부분이 네. 좀 많이 붙은 걸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 경주가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국제회의 유치 이런 부분에 더 박차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국민 한 사람으로서도 하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를 또 잘 설명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딱 끝나고 나서 코스피가 4,200선을 훌쩍 또 넘은 흐름도 어제 장중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3,000에서 4,000 가는데 넉 달 남짓. 네. 그리고서 4,000에서 4,200 가는데 금방 갔는데 맞습니다. 5,000까지는 봐야겠습니다만 뭐 배당소도 분리가서 이런 부분도 남아있고 네. 하니까요. 봐야겠지만 일단 뭐 삼전도 10만 전자, 60만 닉스 이런 부분을 좀 봐버렸습니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신고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약간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했어요. 예. 저는 이번 국면이 20년 만에 우리나라에 찾아온 슈퍼 강세장이다 이렇게. 20년 네. 만에요. 왜냐하면은 조금 뭐 설명을 좀 드리면 예. 85년부터 89년까지가 지수가 한 8배 올랐는데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0.5에서 뭐 한 1.3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한 1.2배. 그래서 이게 한 번 그 레이팅이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프리미엄이 한 번 점프업한 시기였고요. 네. 두 번째는 2003년부터 2007년 정도. 그때가 20년 전이군요. 네, 그것도 뭐 반도체 사이클이었습니다. 2003년부터 한 4년간도 그때도 PBR이 한 3배 정도 튀었어요. 그리고 이번이 이제 85년, 2005년, 그리고 2025년. 이렇게 해서 한 20년 만에 반도체 사이클도 도래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프리미엄도
조금 새로운 신고가를 찍는, 여는, 새로운 역사를 여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기업 이익하고 주가의 흐름이 반드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기업 이익이 2003년이 아니죠.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기업 이익이 계속 올랐는데도 네. 코스피가 박스피에 갇혔어요. 네. 그래서 저평가됐다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꾹꾹 눌러온 기업 이익이 한 번에 폭발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왜 하필이면 지금 폭발하냐? 네. 이거는 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시장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이라는 것은,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저도 오래 경험했지만 신고가를 경신할 때는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신고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항이 뚫리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네. 모르는 거죠. 아무도. 뭐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금 판단할 것은 이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 멈출 건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AI 사이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기업들 빅테크들이 AI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뭐 메타 이런 게 뭐 너무 많이 투자했다 해가지고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한 게 수익으로 연결이 안 되는 모습이 너무 여러 기업에서 보일 때, 예. 그럴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시점이냐? 아니면 조금 있다가 나오냐? 네. 반도체 사이클이든 AI 사이클이든 빅테크의 AI 투자에 따른 수익성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성숙 단계냐? 거의 다 온 단계냐? 아니면 조금은 남아 있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도 이제 반도체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뭐 장기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은 16분기, 4년 정도 지속되는데, 4년. 네, 지금은 10분기, 그러니까 한 2년 남짓 진행됐거든요. 뭐 애널리스트에 따라서는 한 1년밖에 진행 안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무튼 저는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크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2년 남짓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AI 슈퍼 사이클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사이클이기 때문에 한 4년 정도는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년 이맘때까지는 반도체 사이클이 지속된다. 1년 정도. 네. 최소한. 최소 네, 1년 정도는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지금은 조금 업사이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봐야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조정 나올 때마다 불안하니까 가보지 않는 길을 가니까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다 보니까 과잉 투자에 대한 실적 데이터 이런 부분을 자꾸 궁금해하는데 그거는 아직 좀 멀었다라는 거죠. 한 반도체 그 사이클 1년 정도 그 파티를 즐길 그런 마음은 맞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면 좀 되겠네요. 막 불안해하지 말고.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시기일 텐데 그 말인즉슨. 근데 코스피가 지금 정부에서도 5천 뭐 이러다 정말 5천 가는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과제는 또 있습니다. 뭐 그 슈퍼사이클 뭐 이런 부분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배당소득 분리에 가서 이게 이번 주에 핫 이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좀 접점이 찾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박사님 의견 어떠세요? 네, 배당소득 분리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자들이 우리나라 부자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위 0.8%, 0.89%가 금융자산 10억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금융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뭐 저희 같은 저 같은 개미도 많지만 슈퍼개미들이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슈퍼개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슈퍼개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입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그다음에 주주 환원율, 지금 계속 배당 성향, 즉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금 지급액이 늘고 있거든요. 30%대에서 지금 40%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시가총액 대비 지금 4, 5%에서 10%를 향해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된다면 제 생각에는 특히나 하이 넷워스,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 자산가들은
이 세금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그런 의미가 있다. 참고적으로 미국은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쏠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대비 굉장히 높아요. 예. 전체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비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월등하게 높고 금융자산이 한 20, 30%밖에 안 되거든요. 예. 3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상위 0.1%, 1% 혹은 10%의 상위 그 자산가들이 미국은 부동산이 20%고 금융자산이 80%예요. 야, 우리 금융자산의 완전 대부분이 또 예. 주식입니다. 예. 절반 이상이. 예.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예, 완전 거꾸로. 네, 부자일수록 부동산 비중이 높습니다. 네, 네. 80%가 부동산이고 20%가 보험을 포함한 금융자산이에요. 여전히 그런 인식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밖에 안 된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이 고배당 그 분리과세가 이러한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그런 절충안들이 생겨서 정말 정부가 현재 주장하는 대로 그 부동산 쏠림 현상이 좀 완화가 맞습니다. 될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네, 어쨌든 뭐 시중에 돈이 돌아야지 투자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최근 그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시장을 보는 이유가 글로벌 유동성 이런 부분으로도 믿을만 한가요? 그런 이슈는? 예. 글로벌 유동성은 네.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돈이 많이 풀렸죠. 네. 그 중앙은행이 많이 풀었고 또 정부가 많이 풀었는데 네. 이게 지금 일부분 회수는 됐지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과잉 유동성이 지금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85년 또 2005년 또 지금 2025년 한 20년 간격으로 이런 그 큰 장이 나타날 때 항상 그 뒷배경은 네. 과잉 유동성입니다. 예. 과잉 유동성이 풀리고 그 과잉 유동성 전에는 뭔가 금융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상한 일이 있어서 네. 정부와 중앙은행이 뭐 합심해서 돈을 그냥 왕창 그렇죠, 푸는 그렇죠. 그런 네. 일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러한 그 유동성 장세 플러스 실적 장세가 찾아왔거든요. 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고요. 네. 이번에는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유럽. 신흥국, 예. 선진국 할 거 없이 예. 네, 유럽, 뭐 아시아 할 거 없이 다 풀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최근에는 또 재정 지출에 고삐가 풀렸습니다. 완전히 고삐가 풀려가지고 그렇게 보수적인 유럽, 독일마저도 지금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슈퍼 유동성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유동성이 결국에는 흘러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내년도 그렇고 정부 지출, 기준금리 인하 이런 부분에서 시중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은 좀 있겠네. 네, 연준이 금리 뭐 한두 번 네. 뭐 더 내리거나 아니면 12월에 내리지 않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슈퍼 유동성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사님, 그 국민연금이요. 네. 굉장히 쏠쏠하게 운용을 잘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맞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좀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들려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보도자료로 봤는데 지금 국민연금 주식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50%가 넘었네요. 네. 그래서 뭐 잘하고 있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수익률을 연기금 중에서 내고 있고요. 해외 주식이 35%, 국내 주식이 15%. 생각 같아서는 뭐 국내 주식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국내 주식을 많이 투자하다 보면 나중에 엑시트 빠져나갈 때 어렵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국내 증시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주면 이게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전 세계 2%고요. 미국이 55%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주식 쪽에서 뭐 미국 주식도 있고 다른 주식도 있겠지만 미국 주식이 많겠죠. 미국 주식의 비중이 2%와 55%의 차이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비례해서 미국 해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맞고요. 예.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은 좀 긴 호흡으로 운영을 하니까요. 저는 뭐 이번이 AI 사이클이 이번에 끝나더라도 뭐 내년에 뭐 나스닥과 S&P가 폭락할 수 있죠. 뭐 고점 대비 한 20-30% 빠질 수 있습니다. 막말로.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 보면 전 세계의 AI 관련 혁신 기업 중에 거의 3분의 2가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네네네. 아니면 100%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AI 기업, 또 유럽의 AI 기업들도 반도체 장비 기업 다 미국에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미국 증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은 5년, 10년 그 이상의 긴 호흡으로 본다면 저는 뭐 미국 주식 비중을 계속 높게 가져가는 것이 맞다. 국민연금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제대로 잘 지키려면 네. 포트의 균형을 맞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도 잘 가져가야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요. 그 비중이 전체 시총에. 근데 우리가 이제 연말 랠리를 즐기기 위해서는 항상 연말쯤에 좀 기대하는 건 쇼핑 시즌에 대한 그런 네.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 이런 부분이 좀 둔화되면서 그게 약화될 가능성이 미국 시장에서 좀 일부 지적되더라고요. 좀 신경 써야 되나요, 요거? 네. 네, 뭐 간밤에도 제조 PMI가 미국에 발표됐는데 네. 뭐 전체적으로 뭐 서비스업 경기가 아직은 살아 있고요. 조금 주춤하지만 고용이 1년 전에 비하면 뭐 한 10분의 1 수준이니까요. 신규 고용이. 그래서 조금 서서히 미국 경기가 조금 약해지고 있다, 식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시즌이 그렇게 크게 이번 소비 시즌에서 무너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하는 사람과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사람, 소위 고용 뭐 격차라고 하는데 조금 소비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지표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비의 선행 지표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미국 경기는 약해지고 있고 성장률만 봐도 3분기가 3.6%, 셧다운으로 인해서 4분기는 아마 1% 성장이 완전히 다운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GDP가 전월비 연율로 발표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는 다시 3.5%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미국 소비가 연말 연초에 그렇게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연말 특수, 랠리 이런 부분에 좀 기대할 그런 좀 공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해보게 되면서 연말 주식 시장은 세월이 너무 빠른 거예요. 벌써 이제 11월니까요, 박사님. 근데 그 지수보다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또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네.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3%에서 5%의 지수 조정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조정이 나오면 아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사이클이 살아있다. 아직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가 이번에는 확실히 주도주다. 네. 이게 끝난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여력이 남아있다. 30-40%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금융주라든지 기타 서비스업,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AI 쪽에서 조금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젠슨 왕이 오면서 선물을 줘서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AI랑 그 피지컬 AI랑 연결을 하는 그 고리에 있는 서비스 기업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천을 넘겼기 때문에 증권주, 금융주, 또 앞서 말씀 나눈 배당분리과세 이런 수혜주로 금융지주사 이런 것도 순환매의 한 축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김한지 박사님은 설명 아주 훌륭하게 또 쉽게 경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는데 오늘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지금은 투자해야 될 때다 이런 확신이 더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 4,200시대입니다. 이어서 시장 분석 권소연 마케리 센터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4,200 그 포인트 네. 손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네. 이제 이 시대가 열리는군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예. 뭐 기뻤죠. 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노후자금,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국민연금만 봐도 네네.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 오르면서 뭐 수익률에 대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막 올 들어서 아마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국민이 지금 국내 증시 상승의 그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흐뭇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네. 어찌됐건 그 시장 상승에 대한 자신감 개인들이 좀 밀어붙이고 있는 네.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주역은 반도체 주 아니었겠습니까? 예, 네, 오늘 예. 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모두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네네. 워낙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네. 뭐 조정을 좀 거쳐갈 만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올해 들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109% 올랐고 SK 하이닉스가 257% 엄청 올랐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올 들어서 합쳐서 한 660조 원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이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1.89% 이제 역대 최대치를 차지했는데 거의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증시 상승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센터장님이 에이펙 이벤트로도 불을 더 지핀 모습이 네. 있었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예. 계속 이제 에이펙 이벤트 효과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네. 사실 이제 주요국 정상들이 경주에 총 집결을 했잖아요. 뭐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보던 이 정상들을 다 이제 경주에서 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일 주목받은 사람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였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느낌상으로는 센스틸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셋이서 이제 시맥한 거는 아직까지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고 지금 그 덤프치킨 네, 삼성전자는 뭐 예약이 뭐 굉장히 찼다고 하고 뭐 그 앉아 있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뭐 이렇다던데 네. 뭐 거기에 이어서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가서 발언한 내용들이라든가 뭐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한 얘기 등이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이 대한 기대를 엄청 키워놓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첫날에 이 젠슨 황 CEO가 이 대통령하고 면담하면서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26만 장 공급하고 국내 반도체 업체인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부터 이 HBM 고대폭 메모리 조달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게 제가 보기엔 이제 결정적이라고 보는 건데 예. 그동안 사실 엔비디아 GPU는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워낙에 전 세계가 AI 투자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만큼 칩 확보가 전쟁이었는데 그러니까 칩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AI에 대한 이제 산업을 얼마나 발전시키느냐의 이제 관건이었는데 예. 빅테크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주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GPU 확보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였잖아요. 이렇게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은 달리니까 이 확보하는 거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AI 산업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네, 해도 네. 과언이 아니었는데 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칩들은 뭐 품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이 와중에 26만 장을 확보했다. 이거는 굉장한 호재였던 거죠. 네. 그렇다면 26만 장이면 이제 상당한 규모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네. 어디에 쓰이는 건지 일단 핵심 무기는 받았으니까 맞아요. 그 이거를- 사용처 이게 되게 궁금하지. 맞아요. 어디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예.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한국 정부의 5만 장 그리고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의 각각 5만 장씩 하면 이제 20만 장이잖아요. 네. 여기 이제 네이버에 한 6만 장, 그래서 26만 장을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제도 사실 이제 SK그룹이 행사를 하나 했었잖아요. SK AI 서밋 2025라는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최태원 회장이 발언한 내용 중에 GPU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걸 써서 뭘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이 GPU를 받아서 아마도 이제 뭐 여러 군데 이제 투자를 할 텐데 기업들이 어디에다 이걸 쓸 것이냐라고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AI 팩토리하고 네. 피지컬 AI에 주력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뭐 AI 팩토리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AI를 적용해서 얼마나 산업 현장에서 제조의 그 효율성을 높이고 이제 이럴 것이냐라는 거고 피지컬 AI는 사실 AI가 그동안에는 디지털 공간에 조금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직접 행동하고 상호작용하고 이런 데 쓰는 거를 이제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부르는데 뭐 대표적으로 로봇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뭐 드론 운송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피지컬 AI를 적용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뭐 삼성전자는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하는데 이 GPU를 쓰겠다고 했고, SK그룹도 AI 팩토리라든가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2027년까지 건설해서 이 아태 지역의 AI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좀 밝혔고요. 현대차그룹도 뭐 현대차그룹은 어쨌든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니까 네.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로봇 분야의 핵심적인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데 이 AI를 그러니까 GPU를 쓸 건데 그래서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했고 또 엔비디아하고 함께 이제 30억 달러를 좀 투자할 예정이라고도 밝혔고요. 네이버는 이제 차세대 피지컬 AI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조선, 에너지 뭐 이런 고가 주력 산업 현장에 적용한다라는 계획을 밝혔었어요. 그런데 이제 간밤에 좀 변수가 생기긴 했었죠. 방금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한마디가 좀 불안감을 불러오고 있긴 한데 뭐 이게 오늘 반도체 주가에도 뭐 조정 양상도 좀 있지만 이 트럼프의 한마디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 뭐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멘트긴 한데 그 멘트 뒤에 붙인 최첨단 반도체는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이제 발언, 그리고 그 이제 인터뷰 이후에 대통령 전용기에서도 기자들의 또 한 말 있잖아요.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이 앞서 있다. 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다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 되지 않을 것이냐. 이미 젠슨 황은 와서 26만 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뭐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 놓으면 사실은 이제 젠슨왕의 이런 발언이 사실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수출 통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네. 뭐 그냥 제 느낌으로는 그냥 중국을 견제한 발언 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딱히 이거를 한국에 타겟팅 해가지고 뭔가 수출 제한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도 여쭤봤는데 크게 제한은 없을 것이다 이런 또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네,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돈 또 따라와야 될 텐데 네, 예산 그쵸. 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겠다고 네네, 했는데 네. 공급 금액이라든가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공급받는 GPU는 뭐 기업이 부담하긴 할 텐데 일단 정부가 5만 장을 받기로 했잖아요. 이 사실 정부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들인 GPU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과기정통부가 정부 배정 목표 물량을 사실 이제 5만 장을 책정을 했고 그 중에 이제 1차 추경 때 1조 4,600억 원 배정했고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 2조 841억 원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인데 우선 내년까지 GPU 2만 5천 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젠슨왕 CEO가 한국 정부에 5만 장을 공급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AI 인프라 구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2만 5천 장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네. 5만 장을 이제 주겠다고 하니까 이 5만 장에 대한 그러니까 추가로 2만 5천 장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되면 한 2만 5천 장 정도 확보하는데 정부가 배정한 예산이 한 3조 5천억 원 정도인데 남은 2만 5천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3조 5천억 원을 추가로 이제 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래서 이제 업계 일각에서는 뭐 내년 예산안에 뭐 이 비용을 증액하거나 아니면 AI 추경을 내년에 따라 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좀 있었는데 좀 전에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네네, 했잖아요. 네. 키워드가 아주 이제 명확한 키워드는 AI였어요. 예, 예. 그래서 내년 예산 규모를 728조로 제시를 하면서 그 했던 멘트 중에 하나가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안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하겠다.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이게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말한 게 우리가 이제 산업화 시대에 하루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1년이 뒤처졌는데 네,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이제 한 세대가 뒤처지기 때문에 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10조 이상을 편성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전체 시정연설을 보면 AI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굉장한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그만큼 정부가 AI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통과만 된다면 네.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이 앞서서 그 에이펙 2025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서 젠슨항 CEO가 신스틸러 역할을 똑똑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분위기는 환기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를 네네.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성이 좀 생기기는 했는데 네. 그 GPU를 확보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이제 뱉은 여러 가지 말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자신감을 굉장히 북돋아 준 게 아닌가. 사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이런 강점들을 조금 폄훼하고 좀 이제 저평가했던 스스로. 부분, 네, 그런 게 네, 좀 있었다고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젠슨 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이 한국에 특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다. 한국은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제조업, AI 역량이 있고 세계적으로 3가지 기본 핵심 기술을 가진 몇 나라 안 되는 그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오픈AI의 샘 올트만 CEO도 어제 열린 그 SK 행사에서 뭐 영상이긴 하지만 이런 발언들을 좀 했었어요. 한국은 이미 탄탄한 정부 비전을 갖고 있고 예. 또 명확한 국가 목표가 있고 또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인재들이 이제 있는 나라라서 뭐 글로벌 AI 도입 선도국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외에서 평가하는 한국은 굉장히 AI 최적화된 뭐 사실 우리의 반도체 산업도 갖고 있고 뭐 그리고 배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뭐 원자력이라든가 화력, 뭐 송배전 같은 전력 부분의 핵심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뭐 이래서 어찌 보면 반도체, 에너지, 전력 이런 게 AI 산업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필수적으로 필요한 산업인 건데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서 다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다 정부의 육성이 이제 얹어져 있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인재들도 확보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AI의 이제 선도국이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는 거를 이제 외부의 우리나라가 아닌 그 외부의 이 AI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네.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 AI 관련된 업종들을 사도 되겠네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최근 이제 삼성전자도 10만 전자를 넘고 SK하이닉스도 어제 60만 네. 원을 넘으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네. 했고 뭐 어디는 또 100만 원까지 갈 것이다. 네. 이런 분석들이 쭉 나오던데 반도체주 더 오르겠죠?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가는 네, 이제 네. 신의 영역이니까 네. 사실 주식을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수 타이밍이라서 네, 그 네. 타이밍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 100만 원이 등장했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17만 원까지 나왔는데 네, 네. 두 목표 주가 모두 SK 증권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SK 증권 가장 높은 주가를 목표 주가를 제시한 SK 증권이 어떤 논리로 이런 이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지를 좀 보면 그동안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우리가 PBR 기준으로 해서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건데 이게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이거를 이제는 PER로 봐야 된다. 예. 이제 얼마나 수익성이 있냐, 그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대비 얼마나 이제 몇 배수로 적정 주가를 봐야 되냐라고 봐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PBR을 기준으로 봤던 이유는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서버 같은 이제 전방 산업의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호황, 불황이 좀 갈리면서 이익 변동성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인 시클리컬 산업 중에 네네네. 하나였는데 그래서 침체기가 있으면 침체기를 오래 좀 지나야 호황기가 찾아오고 호황기가 왔으면 다시 또 침체기로 접어들고 이런 이제 그 주기를 좀 가졌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이익 변동성이 크니까 이익을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를 하기보다는 순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인지를 보는 PBR로 평가를 한 면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고객사들은 뭐 당장 뭐 3개월, 6개월, 1년 단위가 아니라 장기 공급 계약을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은 원래는 먼저 설비를 증설을 해놓고 수주를 하는 선증설 후 수주였는데 이제는 먼저 수주를 해놓고 네. 거기에 맞게 설비를 증설을 하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죠. 일단 수주 잔고를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메모리 산업이 실적도 안정성을 갖춰가는 뭐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산업은 거시 환경,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고 이러면 반도체 산업도 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거시 환경은 안 좋은데 실적 예측은 가능해지는 네. 장기 공급 계약들이 많아지고 잔고가 쌓여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PBR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하는 식으로 기준을 바꿔도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렇게 PBR이 아니라 PER로 바꿔서 보면 삼성전자는 17만 원 갈 수 있고 네. 하이닉스는 100만 원 갈 수 있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최근에 주가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반영되기 시작하면 이제 장기 우상향하는 추세에 접어든 거 아니라는 이제 그 분석인 건데 뭐 이게 비단 SK증권만의 분석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그 일본 노무라 증권도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8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 2027년까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는데 내년 그 와중에 이제 내년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아마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네. 전망도 내놓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여의도 증권가의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의 이 밴드를 보면 대략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60만 원을 그러네요. 넘어섰다가 지금 네, 약간 네. 이제 좀 내려오긴 했지만 뭐 목표가의 상단은 거의 넘어선 상태고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이 잠정 실적 발표한 이후에 줄줄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서 한 13에서 15만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AI로 인한 메모리 호황 랠리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공급 부족으로 판매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될 거고 이제 HBM 판매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면 사실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계속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 잘해주고 네. 또 한국의 국민으로서 그죠? 좀 자부심을 네. 갖게 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어제도 SK에서 네. AI 서밋 있었다고 네, 네,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그런 이벤트도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이펙 이벤트가 약간 효과가 좀 사그라들 새 없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AI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이어지면서 이벤트 효과들이 그러니까 이 반도체 AI에 대한 관심이 계속 환기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최태원 회장이 어제 이제 이런 말을 좀 했었어요. 모든 기업들이 AI가 사업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보는 분위기가 됐고 경쟁을 위해서 AI를 도입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비용은 사실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B2B AI 시장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고 했고 이제 문제는 수요가 늘면 공급이 따라주냐라는 건데 이 지금 공급이 수요 성장세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상당한 미스매치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AI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근본적인 근거였잖아요. 미스매치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 네네. 그거를 이제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입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거기에 이어서 광노정 그 대표이사가 AI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리기도 했는데 그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사실 이제 메모리에 있다고 진단했고 AI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이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또 AI 성능에 메모리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면서 메모리 이제는 단순 부품이 아니라 AI 산업의 핵심 가치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이제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뭐 SK는 그동안에는 이제 뭐 전방의 AI 메모리 공급자라는 의미의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라는 거를 추구했었는데 이제는 프로바이더가 아니라 크리에이터를 이제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뭐 AI 컴퓨터의 공동 설계자나 파트너, 생태계 기여자 이런 풀스택 AI 메모리를 창조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여기서 파트너사라는 거는 뭐 엔비디아, 뭐 오픈 AI, TSMC, 네이버 클라우드 뭐 다 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런 멘트가 왜 주목을 받냐면 그동안에 AI 산업에 대한 거품론이 꾸준히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AI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 여기에 거품이다. 이제 곧 꺼질 거다. 뭐 이 거품론에 대한 근간에는 빅테크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지금은 내지 못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닷컴 버블 한번 겪었으니 닷컴 버블 때만큼 버블이 한순간에 꺼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계감이 좀 작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AI 산업의 리더격인 그 오픈 AI CEO 샘 올트먼도 뭐 명확하게 우리는 AI 버블 속에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AI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 버블이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게 버블이 껴있는 업체도 있으니 약간 옥석가리기 해야 된다.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이제 버블 언급이었던 거지. 이게 다 버블이라서 곧 꺼질 겁니다라는 게 경고를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이제 버블론이 있는 와중에 뭐 AI에 대한 기업 차원, 나아가서 이제 국가 차원, 소버린 AI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필요한 메모리 수요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 AI 산업에 대한 투자 로드맵도
조금 장기로 가져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뭐 주가 좀 조정받고 뭐 이러고 있긴 하지만 뭐 우리가 이 AI 산업에 대한 이제 이 투자가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이제 로드맵 좀 그려보고 그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를 좀 멀리 보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하루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네, 뭐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과 K 반도체에 대한 차별화된 경쟁력에 대해서 쭉 분석 들어봤습니다.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시장, 이러한 분위기의 시장을 잘 견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디서 나올 수 있을지,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급하게 가기는 했습니다, 소장님. 4천 갔다가 지금은 4천 안착을 위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도전과 그리고 확인의 과정인지 지금 시장이 한 3,940선 밑까지 좀 내려왔네요.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네. 쉬운 건 없는 거죠. 5천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4천 이렇게 숭숭 통과하는 걸 보면서 네. 올해 내로 5천 가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뭐 계셨잖아요. 현실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미 미국에서는 투자 금융기관에서는 뭐 JP 모건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미국의 주가가 이미 프리미엄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상태로 볼 때 찰때까지 사 있는 거죠. 그런데 말 그대로 빅테크 이런 쪽에서 이제 탄력이 붙으면서 탁 하고 치고 올라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 심리로 작동했던 거지. 결국 주식시장도 기업도 중요한 건 결국 펀더멘탈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천에서 등락하다가 네. 결과적으로는 내년에 4,500을 갈 수 있느냐 어떠냐. 특히 이제 상반기가 중요할 거예요. 네. 내년 상반기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죽을 쏘던 시점에서도 제가 우상향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는 개미 투자자도 있고 기관 투자자도 있고 외국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림을 그려가느냐. 네. 그러니까 3개월 시점으로 보느냐, 6개월 시점으로 보느냐, 3년 시점으로 보느냐, 6년 시점으로 보느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젠슨 왕이 삼성동에 나왔을 때 이 엔비디아 주식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5년 전에 샀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길게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예요. 왜 지금 워렌 버핏이 현금성 자산을 계속 늘려갈까요? 아니, 워렌 버핏이 바보입니까? 저는 그 워렌 버핏을 만나고 싶어서 오마하까지 갔어요. 미국에. 네, 찾아갔습니다. 네. 좋아하는 스테이크 집을 찾아갔더니 그날 안 왔대. 이틀 전에 왔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네. 피터 린치도 내가 하는 종목에 투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완급 조절을 하느냐. 지금 뭐 내려갈 수 있죠. 또 다음 주에는 4,100, 4,200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자산의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AI 또 이제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네. 말 그대로 기대 심리가 정말 뿜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묻고 더블로 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게 조정받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뭐 흐름이. PBR이든 PER이든 BPS든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그래 가는 거야. AI 대통령도 시정연설 AI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APEC이 아니라 AIPEC이라 그러잖아요. 황남빵이라 그러잖아요. 네. 황남빵도 AI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외부 요인이라는 게 있는 네, 거예요. 네. 결국 우리 정시가 independent, 독립적이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valuation도 그렇고 fundamental도 그렇고 당장 고환율이 돼버렸죠. 네. 그러면 고환율 말고 또 고짜 붙는 게 뭐예요? 고물가죠. 고물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외생 변수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데일리 TV를 계속 보시면서 그럼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자,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 7년 전부터 우리 이데일리 TV 다시 보기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어느 만큼 이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자산 폭등의 시대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기업의 실적이나 금리나 또 이번 달 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실적도 나오고 뭐 등등등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금리도 그렇고 또 이런 부분들을 연준도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외생 변수들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보느냐가 중요하다. 계속 이런 변동성은 생길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속에서 내 이 투자의 자산에 어떤 식의 이 배분을 해놓느냐, 또 리밸런싱을 해놓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네. 어제도 앵커 브리핑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그런 시장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한 애널리스트의 말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머니코드에서 너무 이제 시장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믿음, 신뢰로 가는 장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다. 애널리스트들도 투자자들도 역설적이도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그 믿음 그런 부분이 무너지지 않게끔 잘 잡아줘야 될 텐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시는 게 투자 입장에서는 액션 그런 부분을 잘 취하면서 배분 이런 부분 그렇죠. 신경 써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셨습니다. 시장은 올라가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이 요동치는 천천히 갈 때 또 빨리 갈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어제처럼 쏟아질 때는 그럼 내 것도 쏟아내느냐? 그것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올라갈 때는 무작정 올라타느냐? 그것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냉정하게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은 투자자들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내 자산 배분을 3개월 뒤의 시점, 6개월 뒤의 시점, 3년 뒤의 시점, 6년 뒤의 시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네. 그림을 또 잘 그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증권가 연구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좀 모아봤는데 대부분 뭐 단기적인 충격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증시가 급락을 지속하는 걸 정부가 막을 거라는 거죠. 연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천, 5천, 4천 잘 안착하고 5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하다라고 언급되는 이 이슈, 과세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융소득에 있어서 2천만 원 이상의 이 소득이 또 이자 플러스 배당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걸 이른바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세법은 합산과세를 해요. 예. 그러니까 가뜩이나 종합소득세 낼 때 보면은 내 소득이 상당히 되는데 여기에다 금융소득까지 합산이 돼. 그러면 이게 거의 이게 이제 이 조세 구간에 따라서는 뭐 9.95%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을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 소득도 많은데다가 그래 이번에 뭐 금 좀 차익 실현할까 하고 이게 처분을 냈더니 깍 하고 세금 때문에 기절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이제 분리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그 고세율에 시달리는 이런 위험이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것은 아무래도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더 많은 투자가 이제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기대하는 정부의 명분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겠죠. 아직까지 이제 이게 확정되고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주로 이제 고소득자, 그 다음에 금융소득까지 이자 플러스 배당까지 충분히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해지는 것이죠. 네. 그럼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주식시장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세 정의 이런 걸 지금 논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이제는 배당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도 차익 실현 가지고 있는 거죠. 배당이 많이 되니까. 그러면 주로 대형주 또 대형 금융주 쪽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면 좋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핵 꿀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KB나 신한, 하나, 우리 등 그동안 쭉 해서 배당을 주로 해왔던 대형 금융주들이 주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이런 노후모 대비해서 배당 수익을 좀 확보하면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쪽에 대형주 또 금융 대형주 쪽에 투자를 하면서 이 세제 개편의 개정에 대한 효과를 누리는 것이 네.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시장이 워낙 이제 오늘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쫙 훑어드렸고요. 이제 최근 이슈가 되는 흐름들 잠시 언급해드리면 핵 잠수함. 그렇죠. 이제 뜨겁습니다. 그러면서 에이펙 2025, 뭐 AI 팩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긴 했는데 이게 떠도는 말에 의하면.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핵 잠수함도 굉장한 성과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거 앞으로 관전 포인트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구체적인 내용들, 뭐 핵 추진 잠수함은 말 그대로 핵 연료를 사용해서 이제 잠수함이 오랫동안 사실은 이 디젤 잠수함 또 리튬 전지 잠수함의 경우에는 뭐 기껏해야 뭐 2, 3주예요. 그러면 우리 그 소리가 다 이 핵 추진하는 중국 잠수함이나 북한도 러시아 기술을 받아오면 이게 탐지가 되겠죠. 네. 그럼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을 견제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미국 기술을 받아서 핵 연료가 탑재된 이 핵 추진 잠수함이 되면 말 그대로 동해상, 서해는 수심이 낮아, 수심이 얕아. 그래서 주로 남해, 태평양 쪽에서 이 중국의 잠수함을, 북한의 잠수함을 견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핵 추진 알겠는데, 그래서 뭐 필리조선소에 하고 이런 거 알겠는데, 예. 그럼 뭐에 어떤 시장에는 어떤 시장을 끌어올리는 핵 추진 동력은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 그거는 주로 우리 방산, 또 이제 조선, 예, 조선.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당장 연결되는 기업은 하나오션입니다. 필리조선소.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합니다. 필리조선소에서 만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 시스템, 하나 엔진,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HSD 엔진이 하나 엔진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또 현대 로보틱스, 삼성중공 이런 조선이나 방산 관련 쪽에 특히 이제 이게 다 잠수함이나 또 이 군수 장비랑 연결되는 해군력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쪽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조금씩 우상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투자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나는 이제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다. 그러면 매우 효과적일 거예요. 단기적이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테마주로 떠오를 때 투자하는 것은 단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주만큼이나 AI 반도체 쪽만큼이나 슝슝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 점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을 하고 투자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HD, 현대, 세압, 에스틸 왜? 이 철판이나 철강까지도 결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두산, 에너빌리티.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소형 SMR 원전이죠. 이 기술이 이제는 맞아요.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방금 전에 소개되었습니다.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이 이른바 에너지, 네. 전력 생산을 위한 SMR도 있지만 이런 군수용 SMR이 상당히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핵, 원자력, 그 다음에 군수, 방산, 조선업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테마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이 콕 집어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핵 추진함 이거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관련자분 전문가분을 특별히 모실 겁니다. 이 문근식 한양대 특임 교수라고 해서 이분이 그 초대 핵 추진 그 잠수함 사업 단장님인데 저희 마켓나우 2부에 나와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다음 주 월요일에 인터뷰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예요. 우리 문근식 대령님이 예비역 대령님 저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 그렇습니다. 예. 최고예요. 해군사관학교를 나오셨고 예. 저도 아쉬운데 별을 달지는 못하셨는데 군인들은 또 그게 또 뭐 길게 말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네네. 유럽에 유학까지 하시고 대한민국의
잠수함 최고 넘버원. 저희가 섭외를 잘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마켓나우 2부 다음 주 10시 꼭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중국 이제 AI 반도체로 또 다시 넘어가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전력 그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도 사활을 걸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 뭐 전력 설비 이런 쪽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전기요금 50% 감면 AI 반도체 육성유예 이런 이슈가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과 좀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죠. 여쭙니다.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AI 투자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AI 수도 이야기를 했으면 젠슨항까지 왔죠. 뭐 깐부치킨 뭐 이렇게 깊게 이야기 안 드릴게요. 근데 중국은요 지금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50% 감면해버리겠다. 이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여러 성들 있죠. 산둥, 그 다음에 절강. 근데 모든 성이 아니라 네네네. 이 몇몇 깐수성이나 이런 또 내몽골 같은 곳에서 네. 이제 말 그대로 이 산업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자국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중국에 여기에다가 완전히 전기요금 50% 감면을 해줍니다. 데이터 센터나 이런 예, 곳에. 예. 그러면 말 그대로 중국의 이 분야는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말 이제 G2입니다. AI도. 근데 아직까지 중국이 GPU 숫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미국은 뭐 2천만 장 가지고 있다 그래요. 네. 우리는 먼저 수십만 장. 이번에 이제 26만 장 젠슨하게 들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럼 대통령이 블랙웰든 최첨단 이 GPU는 못 나가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획기적으로 우리는 지금 뭐 전기요금이 비싼 건 아닙니다만 중국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와 여러 종목에서 지금 특히 이제 AI 이런 관련되는 산업들이 이제 겹친단 말이에요. 네.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더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획기적으로 고민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 경고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 대형주 상승장이 좀 뚜렷했습니다. 이제 코스닥 살리기에도 정부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전략적인 기반 우리가 잘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우리가 이건 해묵은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은 왜 이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 그대로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이 힘 있는 기업, 덩치 있는 기업, 말 그대로 잘 나가는 기업들이 다 코스피에 가 있어요. 네. 심지어는 기술 기업이라도 혁신 기업이라도 심지어는 스타팅업 하는 기업이라도 스타트업 기업이라도 유니콘 기업이라도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닥에 있으니까 주가가 안 올라 옮겨가 버려요. 이전상장.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 결국 이 코스닥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장점을 못 살렸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부터라도 좀 획기적인 걸 해야 된다. 이른바 벤츠 생태계가 그동안 많이 약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그런 부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이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시제도도 좀 너무 복잡해. 이러면은 정말 주로 기업들도 코스피에 비교하면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활발하게 상장하고 IPO할 수 있게끔 기업 공개를 할 수 있게끔 또 다양한 좀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정책금융기관에 이런 코스닥 투자도 좀 해야 돼요. 가령 이제 국민연금도 그래 정책적으로 코스닥 쪽에 좀 투자를 해서 이런 기업들을 육성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아주 치밀하게 그러니까 당장 정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코스피보다는 주식시장 5천 이야기할 때도 코스닥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네. 그 부양 효과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증시가 많이 급락하고 있을 때 때마침 너무 잘 나와주셔서 아주 시원하게 늘 그러시지만 증시 해설 그리고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너무 지치지 마시고요. 배종찬 인사이트계의 소장의 분석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2차 전지 섹터 ESS 성장 모멘텀이 붙으면서 시장의 주연으로 좀 우뚝 서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ESS 시장 전반적인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요즘에 좋은 소식들이 나는데 미국 ESS 시장에 막 우리가 뛰어들면서 여기에서 막 수주해내고 이런 소식이 이제 들려다 보니까 네네. 이 시장이 또 워낙 크잖아요. 네네. 미국 ESS 시장. 네네네. 그러니까 참 기대감, 설레는 마음 이런 게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그 사실 수많은 기관에서 그 ESS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한 전망치들을 내놓고 있죠. 네. 뭐 2030년에는 얼마, 35년에는 얼마. 근데 제가 그걸 인용을 안 하는 이유는 예. 사실은 이게 얼마까지 확대될지 몰라서. 예, 그 네. 확장성에 대한 어떤 그 전망 자체가 사실 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 가장 유명하죠. 뭐 엔비디아 CEO 젠슨한 코멘트를 보면은 예. AI 산업의 가장 큰 현상은 연산력 부족 때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GPU 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 그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길 것이다. 한국에 와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도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뭐 그 일단 소형 원전 수준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실 텐데요. 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GPU 부족을 걱정하기보다는 전력 부족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부족을 갖다가 먼저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런 말을 했죠. 얼마 전에 엔비디아 GPU를 갖다가 우리는 충분히 확보를 했다.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를 운영할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다. 에너지. 예. 그리고 조금 아까 리포터가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단독 보도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뭐 신뢰성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오라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 엄청난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원 규모의 그 LFP ES 배터리를 갖다가 발주할 계획이다. 뭐 이런 네. 기사가 떴잖아요. 근데 그게 기존가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의 ESS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빅테크들도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CEO 말에서 우리가 보듯이 사실은 지금 전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력 부족 상황을 갖다가 가장 긴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역시 재생에너지 플러스 ESS잖아요. 그러니까 ESS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걸 갖다가 방증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사실 뭐 ESS가 재생에너지의 어떤 그 간헐성만을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는 이게 필수적이라는 사항을 갖다가 제가 거듭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정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UPS의 어떤 그 대응책, 대안으로서 쓰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의 품질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골아야 돼요. 이게 전력 불안정이 생기면 어떤 그렇죠. 현상이 생기냐면은 연산에 오류가 생긴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전 못지않게 전력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그 대안은 결국 ESS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크 대응이죠. 뭐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가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가령 뭐 여름철, 북반구의 여름철 같은 데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ESS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뭐 지금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ESS 배터리를 구하기 위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경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현상이 거기서 나타나요.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 북미 ES 시장의 앞으로의 성장성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쉽사리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할 정도로 네네네. 예, 그 확장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인데 네. 여기서 우리나라 K 배터리가 네. 열일을 하고 인기가 네.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네. 그 K 배터리가 그 중에 내년에까지 사실 얼마 정도의 캐파를 증산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LG 엔솔이 제일 빨라요. 조금 아까 리포터가 말했듯이 미시간주 홀랜드.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캐나다의 스텔란티스라는 합작 공장 EV용으로 짓고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의 일부를 갖다가 LFP ESS로 전환을 벌써 했어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생산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GM 상공장 인수한 거 랜싱 공장. 그 다음에 미국의 스텔란티스랑 합작 공장. 혼다의 조인트 벤처 공장. 이걸 갖다가 다 ESS LFP 배터리 라인으로 점점점 이 전환을 해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의 캐파를 한 30기가와트 정도를 보고 있어요.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죠. 스텔란티스랑 짓고 있는 한 개 라인은 NCM, 또 한 개 라인은 LFP. 근데 역시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한 30기가와트 아워 정도를 갖다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내년 정도의 그 ESS 사업자 중에 가장 큰 사업자가 누구냐면 미국에서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자체 공장에서 일단 10기가와트 정도를 생산을 해내요. 예. 그리고 기존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20기가와트 했잖아요. 그럼 30기가와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발주 낸다 하는 게 삼성 SDI 10기가와트 정도를 낸다고 그래요. 그럼 한 40기가와트 정도 되잖아요. 그래도 이게 아직 쇼티지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한 게 한 10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 필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2위, 3위, 4위 ESS 사업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기존의 빅테크 사업자들까지, 가령 뭐 오라클 같은 사업자들까지 이게 서로 달라고 하니까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럼 왜 한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갑자기 이렇게 찾게 될까?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중국산 배터리 차체제, 중국산 배터리가 완전히 북미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을 했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CATL LF 배터리를 갖다가 들여와서 미국에서 그 메가팩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ESS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부터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ESS 사업자, 설치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ITC라고 투자세 공제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1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ESS 유틸리티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건설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중에 얼마를 갖다가 공제를 받냐면은 투자로 다시 조사를 받냐면 30%에서 30%에서 50%예요. 최대 50. 예. 그러니까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근데 예. 조건이 뭐냐? 비중국산 원가 비중이 내년부터 55% 이상이 돼야 돼요. 아, 비중국. 비중국산 원가비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거의 소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거의 쓸 수 없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네. 이게 이제 이 풀크레딧이 언제까지 OBBA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냐면은 2033년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중국산 원가 비중은 매년 5%씩 높아져요. 26년에는 아까도 얘기했죠. 55%지만 27년에는 60%로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한국산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배터리를 갖다가 만드는 배터리 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셀은 그 ESS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AMPC를 받잖아요. 첨단 제조 세액 공제 혜택. 이게 어느 정도로 큰 거냐면은 킬로와트당 셀은 35달러. 그다음에 모듈은 45달러를 받아요. 네. 근데 보통 1kWh 아워당 LFP ES 배터리가 가격이 얼마냐면 평균 가격이 100달러예요. 100달러 중에서 45%를 갖다가 되돌려 받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수익인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할만하네요. 예, 마진이 그래서 높다는 거고. 근데 이걸 받으려면 내년부터 여기는 비중국산 비중이 60%가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2030년까지 얼마까지 높아지냐면은 85%까지 높아집니다. 비중국산 비중이.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갖다가 ESS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으로서는 뭐 LG 엔솔이 됐든 삼성 SDI가 됐든 아니면 테슬라가 됐든지 간에 이 비중국산, 그러니까 중국산 소재라든지 부품, 배터리 갖다가 쓸 수 없는 환경이 점점 도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랑도 별 상관이 없어요. 내년부터 ESS 배터리에 대해서 60% 관세를 갖다가 부과를 하는데 그거 외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합치면 160% 돼요. 실효 관세가. 근데 그 관세가 없더라도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중국산을 갖다가 한국산 배터리들이 대체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일부에서는 그런 질문도 해요. 파나소닉이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야? 파나소닉은 캐파 증설을 갖다가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그 원통형 배터리 있죠. 그걸 공급하는 것만 해도 지금 거의 벅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미국의 ESS 시장 자체는 거의 한국판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자꾸 그 미국의 어떤 그 ESS 사업자들이 요즘 들어서 한국 그 K 배터리에 손을 내미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그 2차 전지 관련 얘기할 때 리튬에 대한 그 반등 모멘텀 이런 네네. 부분도 언급되고 있어요. 네네네. 예. 이게 리튬 가격이 계속 6월 23일부터 계속 올라가다가 네. 또 한동안 주춤했죠. 그랬더니 좀 잊혀진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이벤트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 근래 들어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6월 23일부터 해가지고 저기까지 쭉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락세를 보이다가 네. 그 다음에 요 근래 들어서 지금 들어서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 정부의 공급 개혁 이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그 탄산 리튬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결국은 CATL의 어떤 광산이잖아요. 장시성 이춘에 있는 그 젠샤워 리튬 광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리튬 광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리튬의 3%에서 거의 5%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문을 폐쇄됐었잖아요. 가동 중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9월 말 이후에 다시 연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소문이 없었잖아요. 근데 10월 31일 날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직도 문을 닫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CATL이 외부 업체 두 곳에서 리튬을 조달하고 있다. 예. 자체 조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중국 정부의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공급 개혁 드라이브, 그 다음에 과당 경쟁으로 일어난 어떤 덤핑 경쟁, 출혈 경쟁을 갖다가 막겠다는 의지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좀 가시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사실은 중국의 배터리 소재라든지 가격 같은 것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다음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전해질염 혹은 리튬염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LiPF6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올라간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한 달 사이에 6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한달 폭등을 한 사이에요. 거예요. 근데 이 전해질염뿐만이 아니라 전해질염이 올라가니까 전해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양극재나 음극재 뭐 이런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원계 양극재, 그 다음에 LFP 양극재 가격도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해질염이 이제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가격이 급등을 하는 상황인 거고, 그 외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양극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소재들이 조금씩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럼 한국 배터리 업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 내년부터 시작하는 그 중국의 그 5개년 개발 계획에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빠졌어요. 전기차 보조금을 더 이상 안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중국 정부의 어떤 보조금을 등에 업고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막 그 수십 개가 이게 난립을 하면서 서로 간의 가격 덤핑 경쟁을 벌이고 그 잘 나가던 BYD마저 영업이익이 급감하란다거나 영업 적자로 돌아서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그 어떤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전기차 보조금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전기차 보조금을 갖다가 끊음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그 시장을 통한 어떤 그 구조 조정 이걸 갖다가 촉진시키겠다. 또 하나는 있겠죠. 뭐 전기차의 경쟁력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보조금 안 줘도 그래도 또 살아날 기업은 살아난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기차의 보조금을 갖다가 중단한다는 얘기는 배터리에 대한 어떤 보조금 같은 경우들도 앞으로 이제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배터리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소재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가령 뭐 리튬이라든지 리튬염이라든지 가령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 배터리 가격 자체가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이 끊기면서 해외로 수출하는 그 중국의 어떤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떤 원가 경쟁력이 이제는 조금씩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부분은 이제 뭐 한국 K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전기차에는 그나마 좀 우호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 3분기 이 실적을 봤지만은 2차전지 소재 업체들 보게 되면 의외로 재고 평가 손실에 그 환입되는 것들, 과거에 이제 손실로 잡았던 것들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재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환입되는 것들이 이제 영업이익에 잡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만회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점점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움직임 자체가 결국은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중국 시장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양극재라든지 어떤 소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들의 어떤 소재 업체들도 향후 그 가격을 따라서 판가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판가 인상이 제품에 반영되는 네, 거죠. 제품이 반영된다라고 최종 제품에. 하면은 예.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이 이제 그 영업 이익을 갖다가 높이는 뭐 이런 쪽에 그 긍정적인 어떤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앞으로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완전히 낮아졌던 가격들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게 뭐 그 엄청난 이득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과도하게 낮았다는 가격이 이제 정상화? 정상적으로 아. 이제 환원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예. 그렇게 되면서 2차 전지 밸류체인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네네. 실적 옥석가리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네. 그렇게 실적이 개선되는 2차 전지 관련주도 우리가 앞으로도 볼 가능성 네.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예.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북미 시장에서의 중국산 배터리의 어떤 배제 움직임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하나를 전제로 하냐면 정확한 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거는 중국산 소재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없는 기업들. 다시 말해서 자체적으로 국산을 추진하거나 네. 그 광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구체, 양극재, 음극재까지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중국산 비중이 55%, 60%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 충족할 수 있는 어떤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그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최근 2차전지 관련주에 ESS 성장 모멘텀이 딱 붙었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2차전지주를 이끌 화끈한 성장 동력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우리가 북미 시장 또 여러 가지 수주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네. 내년에 북미 시장에서 EV 출하량은 26기가와트밖에 안 돼요. 근데 그 ESS 배터리를 출하하는 양이 얼마냐? 31기가와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늘어나는 거는 조금밖에 안 늘어나잖아요. 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 뭐냐? 매출액은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령 그 미국에서의 어떤 EV 시장의 보조금 종료로 인한 어떤 그 절벽 현상, 수요 둔화 현상은 지금 ESS의 성장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러면 ESS의 영업 이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ESS의 성장폭이 이 EV 시장의 어떤 감소폭을 갖다가 훨씬 상회할 거기 때문에 네. 만들어도 달라는 데가 많아서 쇼티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염려할 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기차 수요 둔화되더라도 ES 시장의 그 성장 모멘텀이 받쳐줄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오히려 큰 문제 없이 네네네. 그쪽에다 이제 베팅을 하는 예, 그런 그렇죠. 모습들 앞으로도 나타나겠다. 네네. 예. K배터리 미국 ESS 시장에 확실한 주도권을 주면서 갈 수 있는 요인들 쭉 한번 분석해드렸는데 미래가 밝네요. 예. 이런 부분으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